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오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 이건 창세기 때하고 명령이 똑같죠. 그러니까 종류가 보존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홍수 후에도 방주에 탔던 동물들이 다 보존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면 동물들이 너희를 무서워할 거다, 너희를 두려워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에서 생태계에 엄청 큰 변화가 시작되는구나. 즉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가 생기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이런 이제 본문들을 현대적인 언어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먹이사슬을 자연 현상으로 그냥 언제나 자연은 먹이사슬이 있었고 늘 약육강식의 세계고 적자생존의 세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태초의 완벽한 세상은 포식자 피식자라는 게 없어요. 모두에게 풀을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기질의 변화들, 악성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관계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홍수 후에는 생태계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해요. 그죠? 식물만으로는 영양분을 보충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어서 육식을 허용해요. 그래서 육식을 허용하니까 어쩔 수밖에 없어요. 먹히고 먹는 관계, 잡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포식자, 피식자의 관계가 설정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사슬이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큰 변화들 가운데 나타난 거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에 식물만을 먹을 거리로 주셨지만 대홍수 후에는 육식이 허락되었다. 사람과 동물 사이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었죠. 자, 이렇게 지구의 환경과 생태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뭐든지 이렇게 성경의 근거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성경 구절은 여러분 채워주시기 바라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럼 먹이사슬. 흔히 날카로운 이빨은 무조건 사나운 동물. 자, 이빨만 날카로우면 육식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화석에서도 날카로운 이빨, 공룡 같은 거 나타나면 얘는 육식이고 얘는 초식이고 막 분류를 시키잖아요. 그 과연 진짜 근거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아유, 거기 책에 다 있네 그냥. 맞춰보세요. 위에 거는 사자인데 두 번째 거는 팬다예요. 아, 판다는 뭐만 먹어요? 대나무만 먹잖아요. 식물만 먹는데 왜 날카로운 이빨들 막 저렇게 사나워요, 이빨이? 어저께 목사님이랑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고기를 씹다가 안 씹어지는 경험과 식물을 씹다가 안 씹어지는 경험 어떠세요? 식물을 씹다가 더 이상 못 씹겠어 해가지고 끝까지 섬유질이 남는 경험이 많지 않으세요? 그죠? 그 대나무를 꺾어야 되잖아요. 끊어야 되잖아요. 날카로운 이빨 안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할 땐 대나무를 꺾는 게 고기를 씹는 것보다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편견을 깨야 돼요. 이 먹이사슬이라는 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그 생태계에 너무 우리가 세뇌당해가지고 그냥 날카로운 이빨만 가지면 그냥 막 사납고 포식자인 걸로 막 이렇게 설정을 해버려요.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동물에서는 관찰을 통해서 그걸 찾아내면 되는데 화석만 있는 경우는 사실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피라냐인데요. 피라냐는 뭐 식인 고기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얘는 채식 피라냐예요. 피라냐에도 채식만 하는 피라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식이냐 채식이냐를 막 그렇게 규정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아, 아까 요거 얘기는 안 했군요. 얘는요, 이름이 과일박쥐예요. 과일박쥐. 과일만 먹어서. 근데 엄청 이빨이 다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뭐 호두를 깨물어 먹거나 단단한 곡식 열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 날카로운 이빨이 창조 때 있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닌 거예요. 잘 안 봐서 우린 모르겠어요. 창조 때 생물들이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냐 아니냐는 그거 잘 솔직히 모르겠지만 근데 생각해보면 딱딱한 열매도 먹어야 되고 식물 줄기도 끊어야 되고 그러면 이빨이 날카로운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날카로운 거를 무조건 그런 사나운 짐승, 육식동물.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야 그러면은 육식동물이 그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풀만 먹었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거 뭐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빨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날카로운 이빨 가졌다고. 그게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네모는 먹이 사슬이죠. 111쪽에 이거는 이 먹이 사슬, 서로 먹고 먹히는 먹이 사슬은 분명 창조 때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후 육식을 허락하신 것으로 보아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포식자 피식자 관계가 뚜렷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거를 증거해 주는 게 뭐냐면, 만약에 포식자 피식자 이런 관계가 뚜렷했다면 방주에서 동물들이 살아남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포식자들이 다 잡아먹을게요. 네, 그러므로 그때까지는 아직 그런 관계가 뚜렷하지 않았는데, 홍수 후에 자연 환경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생태계에도 일정 정도 변화가 있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번 대홍수가 가져온 물리적인 변화. 자, 타락 사건은 우주 역사에서 피조물의 가장 큰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대홍수는 전 지구의 환경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창세기 족장들의 수명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초기 역사의 격변적인 변화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앞에 보세요.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에 타락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수명 그래프 전에는 어땠어야지 정상이에요? 그쵸? 수명 곡선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왜요? 뭐가 없는 세계니까? 죽음이 없는 세계니까. 그런데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수명이라는 거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타락한 이후에도 계속 900대의 수명을 족장들이 살아요. 그 다음에 한번 그래프가 확 떨어지는 때가 와요. 이거 확 떨어지는 건 에녹이에요. 이거는 물리적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요 노아 홍수 950살이 노아인데 마지막에요. 이 노아 홍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냐면은 확 떨어져요. 근데 얘는 600대고 얘는 400대예요. 그렇죠? 왜 차이가 나느냐? 셈, 함, 야벳은 노아 홍수 전에 태어났어요. 즉 성장기의 지구 환경이 좋았어요. 성장기의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게 중요해요. 홍수 후에 다 안 좋은 상황을 같이 맞이했으나 셈, 함, 야벳은 이미 장성한 상태에서 대홍수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600대를 유지를 하고요. 노아는 심지어 홍수 후에까지도 950살을 살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릴 때 어떤 환경에서 키우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홍수 후에 다 태어났죠. 셈함 야벳은 다 홍수 후에 자손을 낳습니다. 그들은 다 400대를 살아요. 그러니까 900대에서 400대가 됐으니까 수명이 반토막 난 거예요. 대단한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지구 물리적으로 가장 큰 변화가 이때 일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00대가 200대로 바뀌어요. 그럼 이것도 지금 반토막이죠.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뚝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도 뭔가 사건이 있어야지 정상이죠. 요때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이게 홍수 후 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세대를 이 세대 전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 세계적인 홍수를 겪고도요 2대, 3대를 못 넘기는 거예요. 3대 만에 벌써 바벨탑 쌌다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변화들을 읽어내면 대홍수 전에 태어난 노아의 아들 셈은 600세의 수명을 살고 대홍수 후에 태어난 족장들은 갑자기 400대의 수명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리되셨죠? 자, 그럼 이제 대홍수 후에 지구 환경은 어땠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혹시 푸른 사하라, 그린 사하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지금은 사하라 지역이 여기 사하라 지역이 완전히 사막이죠. 근데 과거에는 사하라 지역도 물이 풍부했고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고 동물들도 거대한 동물들, 물을 좋아하는 동물도 많이 살았다라는 흔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발굴한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그린 사하라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그 박물관들에 이런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 화석들이에요. 거기 벽화가 발견됐는데 아우은네트라는 동물 벽화인데요. 이 벽화에 보면은 카누를 타고 하마를 사냥하고 소를 목축하고 코끼리, 코뿔소, 물소 이게 다 물 좋아하는 것들이죠. 악어, 영양, 기린, 다마사슴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 있는 동굴 벽화들이 나타나요. 무슨 뜻이에요? 다양한 동물들이 살았고 물을 좋아하는 동물들도 살 수 있었고 사람들의 유골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살던 그런 유품들이 같이 무덤에 묻혀 있고 많은 이제 군락을 이루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층은 홍수 후에 쌓인 층이에요. 그러니까 홍수 후에 사하라 사막은 살기에 좋은 곳이었다. 다양한 동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첫째, 당시에는 사막이 없었다. 대홍수 후에 사막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모하비 사막들은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 거의 지금은 생물들이 살지 않는 지역들의 과거에는 물이 풍부해야 살 수 있는 물, 다양한 생물들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는 북극이에요. 이제 반대로 북극. 북극에서 지금 화석화되지 않은 공룡뼈가 나와요. 물소, 비손의 두개골, 매머드의 사체가 많이 나온다는 건 아시죠? 매머드는 수백만 구가 묻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추위가 어떻게 갑자기 닥쳤는지 숲 자체가 그대로 얼어버린 악셀섬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요 초록색깔 표시된 요 부분은 캐나다의 이제 북쪽 지방인데요. 숲 자체가 그냥 얼어가지고 눈에 덮여져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 고위도 지역, 지금은 이제 한대지방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이 살 수가 없어요. 생물들이 많이 살 수가 없고 물이나 식물을 많이 먹는 이런 생물은 못 살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검정 색깔, 그 다음에 파란 색깔, 노란 색깔, 빨간 색깔, 분홍 색깔 이게 점이 다 찍혀져 있죠. 이게 매머드, 코뿔소, 물소, 야생말, 무스들이 발견되는 지역들을 찍어 놓은 거예요. 이것들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시베리아인데, 알래스카 시베리아 지역인데 어마어마하게 생물들이 거기도 살았다. 지금 무슨 뜻이에요? 홍수 직후에는 사막도 없었지만 동토도 없었다. 예, 그래서 둘째, 북극과 남극과 같은 빙하가 없었다. 당시에는 시베리아에도 식물과 물이 풍부해서 하루에 수백 킬로그램의 풀과 수백 리터의 물을 먹는 매머드, 그리고 비손, 코뿔소 같은 물 좋아하고 거대한 짐승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뭐라고 부를까요? 너무 고급 정보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 그죠? 수뷴 사막 시대라고 부릅니다. 말이 재밌죠? 지금은 사막인데 과거에 물이 풍부했어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웻 데절트. 수뷴 사막 시대. 재밌죠? 그래서 홍수 후 지구는 따뜻한 해수로 인해서 온난 수분했어요. 어디가요? 전 지역이. 그러면 홍수 후 왜 바닷물은 따뜻했을까요? 우리 여러분 정말 잘 듣고 계세요. 네. 여러분의 피곤이 조금씩 느껴지고 있는데 잘 버티고 계시다는 게 보여요. 네. 왜 해수가 따뜻했을까요? 네. 다음에 언제 노황호수 강의를 하게 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바다가 갑자기 벌어지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개월 만에 바다가 다 벌어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벌어질 때마다 마그마가 분출했어요. 그래서 바다 밑바닥이 다 현무암질 용암으로 되어 있는데 바다가 지금 엄청 넓잖아요. 그 넓은 바다 밑바닥이 마치 용암이 굳어진 그릇처럼 되어 있어요. 이게 거대한 바다가 그릇이라면 이 밑바닥이 다 뭐라고요? 마그마가 굳어져 있는 암석으로 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게 수개월 만에 이게 분출을 하면은 해수의 온도를 상당히 높이겠죠. 그래서 바닷물이 따뜻한 상태로
홍수가 끝납니다. 그러면 따뜻한 바다, 지금은요, 뭐 우리가 여름 되면은 여기 바다 수온이 뭐 20 몇 도, 뭐 30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건 표충수 온도고요. 바다의 평균 온도는 지금 현재 4도입니다. 그죠? 근데 당시로 우리가 예측하기로, 우리가 직접 가서 측정한 거 아니니까 이것도 이제 추론이에요. 저희들도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추론하기를 25도에서 한 30도 정도, 예, 그 정도를 예측해요, 창조과학자들은. 그래서 그 정도 온도, 바닷물 전체가 그 정도 온도라는 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럼 뭐가 많이 일어날까요? 증발이 엄청나게 일어나겠죠. 그 증발로 인해서 전 지구가 따뜻하고 그 다음에 습한 상태, 그래서 온난 수변한 기후가 유지됐다는 거죠. 어디도 추운 데가 없었던 거예요. 건조한 데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거대한 동물들이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베리아에서도 아까 화석화되지 않은 공룡뼈가 발견되는 거예요. 사막에도 공룡뼈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전 지구에 이렇게 거대 생물들이 살 수 있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대량 멸종이 일어납니다. 이게 미스테리예요. 과학계에서는 미스테리인데 우리는 맞출 수 있어요. 예, 이게 재밌는 거예요. 자, 넘깁니다. 이제 빙하기로 갑니다. 지구의 홍수 지층 위에 빙하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홍수 지층인 줄 알고 빙하 지층인 줄 알아요? 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대한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층은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그 광대한 너비와 또 광역적으로 수평 지층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랜드 캐년이 상징적인 곳이죠. 그러한 지층이 그랜드 캐년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전지구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게 광역적인 수평 지층들을 이제는 지질학이 발달해서 비슷한 성분을 추적해서 대륙을 넘어가면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홍수 때 만들어진 그 지층의 규모와 넓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홍수 때 쌓인 지층 위에 빙하의 흔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빙하는 홍수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죠? 맞아요. 예. 그럼 빙하가 왜 발생했느냐 이거죠. 빙하기의 원리를 일반 과학에서는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냐? 빙하의 그 빙하는 뭐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냐면 눈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날씨가 춥기만 하면 눈이 와요? 아니죠. 눈이 많이 오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수증기가 많아야 되죠. 그래서 구름이 다량 만들어줘야 눈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빙하기를 형성을 하려면 북반구는 한 1200m 눈이 쌓인 두께가, 반대로 북반구는 700m, 남반구는 1200m 이 정도 쌓인 걸로 봐요. 그리고 육지의 3분의 1만 쌓인 거예요. 전체가 쌓인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렇게 두꺼운 눈을 형성을 하려면 엄청나게 눈이 왔어야 되죠. 그럼 엄청난 눈은 곧 뭐예요? 엄청난 수증기를 필요로 하죠. 그러면 수증기가 많이 증발됐다는 것은 바다는 어땠다는 거예요? 따뜻했다는 거죠. 그럼 바다는 따뜻해야 되고 공기는 차가워야 돼요. 근데 일반 과학에서 제시하는 원리들은 전부 다 전 지구를 차갑게 만드는 원리밖에 설명을 못해요. 뭐 기울기가 어떻게 됐다, 뭐 태양으로부터 뭐 멀어졌다, 뭐 모든 이런 것들이 전 지구가 같이 추워져요. 바다만 따뜻한 상태로 보존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공할 수 있는, 빙하기의 이 기후적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은 노아 홍수 때 바닷물이 따뜻한 상태로 끝나는 것밖에는 제공을 못합니다. 그 정도의 따뜻한 해수로 끝났어야 수증기를 그 다량, 눈을 그렇게 수백 미터 쌓을 수 있는 그 눈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풀면 되죠. 우리는 어떻게 눈이 올 수 있는 차가운 공기를 만들 것인가. 예, 그런데 빙하 지형에는 상당히 많이 화산재와 함께 쌓인 지층들이 많아요. 그래서 엄청난 다량의 화산재가 분출된 대형, 아니고 초대형, 예, 지금 우리가 분출하는 그런 화산의 규모보다 아주 훨씬 큰 초대형 화산들이 과거에 분출했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화산재의 성분을 추적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화산재가 뿌려졌는지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대략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20세기 가장 크게 분출한 게 세인트 헬렌 화산인데, 걔가 분출한 정도가 미국의 몇 개의 주에 화산재를 뿌려요. 몇 개 주에 걸쳐서. 근데 과거의 초대형 화산은 이거와 규모가 비교가 안 돼요. 그거의 수십 배, 수백 배의 영역에다 화산재를 뿌릴 만큼 초대형 화산이 많이 분출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초대형 화산이 특히 화산재를 많이 갖는 이런 화산이 분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화면처럼 이게 화산재가 에어로졸이라고 하는데 이 에어로졸이 성층권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성층권은 대류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면 오랫동안 머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연쇄적으로 화산 폭발이 계속 된다면 수년 동안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 동안 햇빛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따뜻하니까 계속 뭐는 일어나요? 증발은 일어나요. 그런데 햇빛이 차단됨으로 인해서 육지가 어떻게 되죠? 이 화산재의 영향을 받는 그 지역은 육지가 차가워요. 그러니까 따뜻한 곳은 비가 내리겠지만 이 화산재의 영향을 받는 곳은 눈이 내릴 수밖에 없겠죠. 제가 예측하기로는 제주도도 이 무렵에 만들어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빙하기 때 바다에서 폭발된 엄청난 화산들이 폭발되면서 만들어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얼마큼 해수면이 줄어들었냐 보세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해수면이 당시의 해수면이 이 눈이 쌓인 양을 해수면의 변화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수면이 120m가 내려가요. 엄청 많이 내려갔죠. 그러니까 눈이 상상을 초월하는 눈이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녹지 않기 때문에 얼어서 덩어리, 빙하, 얼음 덩어리를 형성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언젠가 해빙기가 왔겠죠. 그래서 눈이 녹았죠. 남극과 북극에 지금 빙하만 남겨놓고 녹았어요. 그러니까 다 녹은 게 아니고 일부만 녹은 거죠. 그래서 그 해수면이 65m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도 어때요? 한 60m가량은 회복이 처음 그 홍수 직후보다는 회복이 덜 됐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이 해변가에 가서 왜 저 바다 절벽이 저렇게 높은가? 해안 절벽이 왜 저렇게 높은가? 바닷물은 저 밑에 있는데 저걸 언제 깎았단 말인가? 이런 게 다 이해가 됩니다. 그죠? 전 세계적인 공통사항이에요. 대박이죠? 자, 그러면 왜 빙하기가 일어났겠는가? 자, 가기 전에 이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1번, 육지의 3분의 1이 눈으로 덮였던 시기가 있었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거예요. 북반구는 700, 남반구는 1200 이렇게 두꺼운 눈이 쌓일 만큼 눈이 내리려면은 엄청난 눈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다량의 눈이 내리는 조건을 해명할 수 있어야 빙하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그런 과학 이론으로는 빙하기를 설명 못해요. 왜요? 단지 차가운 기온만으로는 빙하기가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빙하기의 두 조건이 뭐죠? 첫 번째 네모에는 수증기가 공급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즉 눈이 많이 내린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화산재가 필요해요. 화산재. 그러니까 빙하기가 전지구적으로 오지 않고 육지의 3분의 1만 눈으로 덮였다는 것도 이런 설명이 오히려 훨씬 적합한 거예요. 그죠? 화산재가 전 지구에 영향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 특정 지역, 초대형 화산들이 연속적으로 폭발했던 그 지역들 중심으로 빙하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자, 그래서 햇빛을 차단하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면 다량의 눈이 내리고 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게 되겠죠. 내려가서. 그러나 노아 홍수는 해저에서 다량의 마그마 분출로 뭐를 설명할 수 있어요? 따뜻한 해수 온도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량의 증발을 설명할 수 있고 다량의 눈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젠가 이제 녹았을 건데요. 뭐만 제거되면 녹겠어요? 자, 이 상황에서 그렇죠. 너무 똑똑하세요. 화산만 더 이상 폭발하지 않으면, 그래서 화산재가 이제 성층권에서 걷히기 시작하면 햇빛이 그냥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눈이 얼마나 금방 녹겠어요. 그죠? 그리고 녹고 그다음에 녹기 시작하면요, 밑바닥에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녹으면서 내려가면서 더 아주 마찰열 때문에 밑바닥이 녹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얼음 덩어리 자체가 그대로 굴러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스위스의 막 그런 알프스에 보면 뾰족한 봉우리 이런 것들이 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얼음 덩어리 자체가 덩어리로 떨어지면서 긁고 가기 때문에 이런 빙하 지형을 남기는 거고, 이 빙하 지형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빙하가 어느 영역까지 영향을 미쳤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빙하 시기가 있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필요로 하는지도 다 계산이 가능하고, 근데 그거의 원인을 제공하는 게 무엇인지 세상 과학은 설명 못하는데 홍수를 이해하면 다 이해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에 화산재가 거두어지면, 자, 그러면 이제 눈이 그렇게 녹아가지고요, 결국은 어디로 가겠어요? 바다로 가겠죠. 그러면 눈 녹은 물이 막 들어오니까 해수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해수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수면은 상승되겠죠? 이로 인해서, 자, 얼마의 시간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으나 바닷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을 때 해변가의 도시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눈이 많이 내리는 육지의 지역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동물들도 대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스 에이지라는 만화에 보면 막 동물들이 떼지어서 막 이동하다가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냥 100% 만화는 아니에요. 다 이런 고전들을 가지고 이야기가,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인 거예요. 실제로 민족이, 내가 지금 살던 지역에 만약에 눈이 많이 내려봐요. 그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동굴에서 살든지. 그래서 그런 동굴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뼈를 발견하면은 등이 굽어 있는 거예요. 그게 마치 진화의 증거인 것처럼, 예, 그렇게 그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구루병에 걸리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해서 햇빛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예,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동굴에 살든지 아니면 뭐 하겠어요? 더 나은 곳이 어디 있나 하고 막 이주를 하겠죠. 근데 지금처럼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어디가 더 나은 곳인가 막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대륙을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자, 그래서 이동하다 보면은 바닷물은 아직은 따뜻했기 때문에 바닷가는 눈이 안 내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닷가는 아직도 식물들이 있고요, 동물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해변가의 도시들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해수면이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해빙기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돼요? 갑자기 해수면이 올라오죠. 그래서 이 해변가의 도시들이 침수된 그런 이야기들이 내려오잖아요. 뭐 아틀란티스가 해수면에 잠겨 있고 막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런 게 그냥 완전한 상상은 아니에요. 예, 진짜 이 바다에 잠식된 그런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거주지를 다 또 내륙 쪽으로 또 막 이동시키게 하는데, 그 처음으로 이주시킨 첫 번째 도시로 기록되고 있는 게 여리고예요. 여리고에 가보시면 First City라고 써 있어요. 그 첫 번째, 세계의 첫 번째 도시라고 써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도시라는 게 이 과정을 모르면은 고대부터 그 시작한 첫 번째 도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빙하기 이후에 사람들이 이주를 많이 하면서 발생된 첫 번째 도시,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 지도를 이제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주를 하게 되는데 120m가 내려갔으니까 뭐가 다 드러나냐면 대륙붕이 드러나요. 대륙붕 이해되시죠? 이해 못하세요? 예, 지금은 바닷물에 잠겨 있는데 여기 해안가가 깊이가 한 200m까지 계속 얕은 바다가 유지되는 그 구간을 우리가 대륙붕이라고 그래요. 근데 120m가 내려갔었기 때문에 대륙붕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능해지는 경로가 뭐냐면 알래스카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는데, 이걸 베링 해협이라고 하는데, 이 베링 해협이 다 연결돼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오세아니아로 건너가는데 이 말레이시아 반도인데 여기가 또 다 연결돼요. 그래서 사람도 이동했고 동물도 이동했어요. 이해되시죠? 지금 거대한 분산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전 세계로 흩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갔는데 코알라가 갔어요. 캥거루도 갔는데 갑자기 해빙이 돼가지고 해수면이 올라와서 얘네가 고립되면서 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캥거루 코알라는 다시 와요, 못 와요? 못 하는데 여기에 살던 캥거루 코알라는 환경이 안 맞아서 없어졌고 여기는 환경이 맞아서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어딘가에서는 멸종됐는데 왜 저기는 계속 살고 있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 책에도 있고 여기 일단 화면 보실게요. 바다 부근에 거주 지역이 수몰됐고요. 섬들이 고립됐어요. 그다음에 시리아, 팔레스타인 등 동지중해 지역은 내륙으로 이주하게 됐고 그 최초의 도시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여리고다. 그 얘기 드렸어요. 그다음에 해빙기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가 시작됐어요? 건조화와 사막화가 시작됐어요. 왜요? 바닷물이 갑자기 차가워졌잖아요. 이 갑자기 차가워진 바닷물은 전 지구의 기후 시스템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겨울 되면은 막 추워요. 시베리아에서부터 한랭 고기압이 막 내려와요. 이런 기후 시스템은 홍수 때의 환경이 아니에요. 홍수 이후에도 이런 환경은 아니었던 거예요. 빙하기를 거치고 나서 녹지 않은 빙하가 북극과 남극에 있음으로 인해서 한랭 고기압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리고 갑자기 차가워진 이 바닷물로 인해서 해류가 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기후, 공기의 흐름을 바꾸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후 환경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뭐가 발생되냐면 그때 발생된 그 대기 흐름의 변화로 인해서 25도 부근에 이 지역이 고기압대가 형성되게 돼요. 그래서 고기압대가 형성된 곳은 계속적으로 증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막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건조와 사막화가 진행돼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모두 다 뭐와 일치한대요? 빙상의 후퇴 시기와 일치한다. 최고의 이 분야의 전문가인 허버트 램이라는 기후학자가 있는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제가 그분의 책에서 다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의 모습은 태초의 모습은 당연히 아니고 홍수 이후의 수뷴 사막 시대의 모습도 아니고 그땐 다 그린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시대 이후다? 빙하기 이후, 해빙기 이후. 그리고서 나서 해수면이 올라왔기 때문에 살기 좋은 땅 찾느라고 여기저기 흩어졌던 그 민족들은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면서 자기 민족, 자기 언어대로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자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민족의 분산인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4번. 차가워진 해수와 기후변화, 적도와 극지역 간에 심한 뭐가 발생됐어요? 기온차가 발생됐어요. 건조화와 사막화가 진행되었어요. 극지역엔 여전히 빙하가 남아 있어서 한대 기후를 형성하게 됐어요. 극심한 뭐가 생겼어요? 추위와 더위가 공존하는 열악한 지구 환경,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극심한 온도 차이, 지금 118쪽입니다. 118쪽의 5번. 네. 이런 극심한 온도 차이를 이겨낼 수 없는 생물들이 있겠죠. 적응력이 좋은 생물들은 계속 사는데 이런 극심한 온도 차이와 또 생존 환경이 많이 줄었잖아요. 동토 생겼고 사막 생겼으니까 거주지가 많이 줄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멸종하는 대량 멸종 사건이 이때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대형 동물들, 첫 번째 네모에 대형 동물들, 그 다음에 적응을 잘 못하는 동물의 대량 멸종을 가져왔어요. 실제로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해빙기를 겪으며 포유류 4분의 3이 멸종됐어요. 와, 대단하죠? 자, 잠깐 화면 보실게요. 북미에서는 무게가 100파운드 이상, 즉 40kg 이상 나가는 포유류의 70%가 사라졌어요. 와, 그죠? 유라시아에서는 4분의 3의 포유류들이 멸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도 동물이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빙하기 이전에는 정말 더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대한 캥거루와 원뱃, 우리가 상상 초월하는데 원뱃을 지금 아이들이 그 애완동물로 이렇게 귀엽다고 키우거든요. 털 붕실붕실 나는 그 동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인간 키 이상 되는 원뱃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캥거루가 기린만한 캥거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룡만 컸던 게 아니에요. 이런 거대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고 기린만한 캥거루가 나한테 뛰어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돼, 그죠? 그런
거대 동물들은 90%가 멸종해 버립니다. 그래서 대형 동물들이 이렇게 다 멸종하는 대규모의 생물학적 대격변이 일어난 거예요. 119쪽에 생물학적 대격변. 그래서 노아홍수는 지구물리학적인 대격변이라면은 빙하기 이후의 이 환경 변화는 생물학적 대격변을 일으킨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생물의 역사를 전반적인 큰 그림으로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열악해진 지구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노아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추위와 더위와 심음과 거둠이 그죠?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역사 끝이야 라고 할 때까지는 심음과 더위와 추위와 더위와 심음과 거둠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이 지구 환경을 붙들고 보존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뭘 해가지고 보존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뭘 해가지고 이 지구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지구를 해되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를 옹호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강에서 배운 지구의 특별한 조건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자전축을 바꾸실 수 있으세요? 공전궤도 바꾸실 수 있으세요? 중력의 크기를 바꾸실 수 있으세요? 아무도 못 바꾸죠? 그런 거를 바꿔야 지구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이산화탄소는 좀 배출했다고 뭐 지구가 뭐 어떻게 돼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가 끝날 때까지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사건이 바벨탑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대략 이제 짐작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121쪽 이제 마무리 지어 봅시다. 그러나 찾아보세요. 121쪽에 그러나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자 지금 우리는 이 자연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800년대부터 1900년대, 2000년대로 오는 이 지난 300년 동안 계시를 연결하지 못하도록 다 잘라놓은 거예요. 편집해버렸어요. 그리고 자연을 항상 그랬던 자연의 현상으로만 이해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상으로 과거를 이해하려니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 노아홍수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빙하기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거짓 역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계시를 통해서 자 창조, 타락, 대홍수, 바벨탑의 틀로 생물의 역사를 해석하면 과거의 일도 현재의 상태도 너무나 명쾌하게 해명된다. 증거들은 창세기가 가르치는 거대 사건들이 이 땅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임을 가리키고 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참된 지질 역사, 참된 생물 역사를 배우고 날조된 역사를 거부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참된 역사틀로 과거와 세계를 해석해내야 한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그러면 생물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종류대로 살아왔음이 보이게 될 것이다. 출현과 멸종의 반복이 아니라 대홍수와 빙하기의 대격변으로 많은 생물들이 화석화되고 멸종하였음이 보이게 될 것이다. 저주의 결과 발생하기 시작한 돌연변이와 환경 악화로 인해 인류에게 노화와 질병이 증가해 왔음이 보이게 될 것이다. 인간의 산업활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로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음이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비로소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해방의 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진짜 역사는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지만 가짜 역사는 예수님을 가리고 거부하게 만든다. 진짜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가슴 뛰게 하지만 가짜 역사는 이 세상이 주는 만족에 종속되게 만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흩어진 민족들에게 다시 이 생명의 참된 역사를 알려주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이들은 다 진짜 역사를 잃어버리고 산 거거든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진짜 역사를 알려주는 방법은 그들에게 성경이 전해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이 전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진짜 역사를, 우리의 진짜 근거를,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게 되는 것인지, 그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수많은 민족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을 하게 하신 겁니다.